좀 복잡하다 보니까 예. 부적격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매부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무주택자분들 청약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사유가 발생을 해서 당첨된 집을 포기해야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 전문회사 믿음이 네트워크스의 김보현 상무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상무님, 우리 매부리TV엔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대행사 믿음이 네트워크스의 김보현 상무입니다. 저희 회사는 분양대행도 하고 있지만 청약 전문 앱인 청약 365 앱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 365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문 형식을 답하면은 내가 청약에 어떤 가점이 되고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최근 다운로드 수가 많이 늘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청약 앱을 개발한 지 약 2년 정도 됐는데 올해 들어서 한 10만 명 이상 증가를 해서 현재 한 20만 명 이상 다운로드가 됐고요. 네. 저희 청약 365 앱은 전국의 청약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약 자격 체크와 내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가점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약 전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청약 365를 운영하는 믿음이 네트워크스가 얼마 전에 조사를 했다고 해요. 요새 이제 청약 부적격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뭐 때문에 도대체 떨어지는 거냐 조사를 하셨는데 가장 많은 사유가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였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최근 4년 정도의 부적격자 비율을 보면 10명 중 1명 이상은 부적격이거든요. 10%가 넘어요? 예. 10명 중에 1명은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부적격으로 인해서 이제 계약을 할 수 예.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적격 사유가 실제로는 세분화하게 하다 보면 한 15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단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입니다. 어떻게 오류를 합니까? 본인이 한 번도 집이 없으셨던 분들은 예. 일단 무주택 기간 나는 한 번도 집이 없었으니까 나는 만점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만점에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근데 실제로 무주택 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주택 기간의 판단의 기준은 만 30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 30세를 기준으로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산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혼인 신고일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예. 신고를 해서 혼인 신고일 날짜를 네. 받은 그때 기산일로. 네네 그날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이게 이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근데 주택이 있었던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미혼이라면 주택을 처분한 날과 만 30세가 되는 날 중에 늦은 날이 기산일이 되는 늦은 날이군요. 네. 그러면 만 25세에 사서 28세에 팔았으면 만 30세부터 따져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어렵네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혼자이신 분들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결혼을 한 날과 내가 주택을 처분한 날 중에 늦은 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사실 헷갈리기 어렵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은 잘못 쓰기가 쉽겠네요. 네, 이런 것은 사실 뭐 모집 공고에도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 주변에 청약을 잘 아시는 분이 없으면 예. 본인이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고 요즘 또 특이한 경우가 이제 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가 예. 이혼을 하신 분들이 그렇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자마자 이혼할 수 네. 있잖아요. 이혼을 했고 또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예. 이거는 뭐 이혼을 했던 다시 재혼을 했던 상관없이 최초 이제 혼인 신고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에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사유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청약 가점의 오류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부양가족 수 산정의 오류입니다. 예. 부양가족 수. 이것도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세대원이랑 부양가족의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대원은 그냥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라는 의미고 그 세대원에는 세대주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부양가족이라 하면
이제 본인이 돌보고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세대주라면 내가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세대원이 부양가족 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애가 없는 신혼부부면 부양가족이 1명, 그죠? 예. 애가 하나 있으면 2명, 예. 애가 둘 있으면 3명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양가족의 범위는 이제 청약자 본인의 기준으로 위로는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직계 비속은 제 자녀들. 네.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이제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자매는 같이 살아도 네, 같이 너무 안 돼요? 살아도 그냥 동거인의 개념인 거지 아. 부양가족 수에는 산정이 되진 않습니다. 요새 이제 그 뭐 남자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와이프 부모님을 모시는 네네.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부양가족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배우자의 부모님도 주민등록 등본에 3년 이상 등재가 돼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청약자가 세대주로 등재가 되어 네. 있고 이 청약 제도상에서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볼 때는 3년 이상은 최소 3년 이상은 모시고 3년 살았어야 이상을 인정을 주민등록을 해준다거든요. 같이 네네.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 주거지를. 네네. 3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 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면 그것도 탈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 중에 결혼한 자녀가 있으면 예. 결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혼 또 뭐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해서 다시 세대로 들어오더라도 한 번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의 이제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하진 않았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나요? 일단 만 30세 기준입니다. 아, 자녀도 만 그것도 만 30세 30세 예, 만 기준이요? 30세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은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인 거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최소한 1년 이상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만 1년이라는 네네. 얘기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각각의 항목마다 연도도 다르고 뭐 챙길 게 많으니까 네네. 미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조금 뭐 이렇게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고 네.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모시고 살다가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근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죠. 네.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집으로. 네, 근데 그분이 같이 주민등록상에 3년 이상 등재가 돼 있었어요. 예. 이 분을 부양가족 수에 산정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가 굉장히 문의가 좀 많거든요. 네. 직계 존속의 개념은 내 직계 존속은 내 부모님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재혼하신 분은 예.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재혼 커플인데 네. 이쪽에 애둘, 아, 저쪽에 네네. 애둘 네. 합쳤어요. 네. 이거 포함됩니까? 이 재혼 가정의 자녀의 기준은 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무조건 네. 부양가족에 인정이 될 것 되는 같고요. 거고요. 전 나왔다. 와이프랑 결혼해서 네. 만약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하면 이 아들은 내 등본상에 등재가 돼 있으면 예. 인정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등본상에 등재가 안 돼 있어도 음. 친자식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아. 분리세대여도. 근데 내가 재혼한 와이프의 아이는 우리 등본에 같이 등재가 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 재혼은 했지만 세대가 분리가 돼 있을 예. 경우에, 근데 그 부인의 전 남편과의 자녀가 부인의 세대에 이제 있을 때는 나의 부양가족에서는 또 제외가 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복잡해서 많이 미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청약 365를 하면 이제 이런 게 다 걸러진다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청약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모의 테스트 성격의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청약을 하기 전에 과연 내 가점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부양가족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면 그렇죠.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좀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약 홈에 청약 가점 계산기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기입이 돼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잘못 알고 있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네, 부적격 오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서 신혼특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혼부부한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잘못이 좀 있나요?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 특별공급의 부적격에 거의
80% 이상은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신혼부부 특공이 제일 간단해서 단순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보죠? 사실 신혼부부 특공이 자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혼 특공의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네, 되고요. 만 7년이죠. 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되고 네. 청약 통장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돼 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충족을 해야만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세 개는 일단 쉬운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네네. 소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일단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으로 기준이 네. 되는데 보통 얼마예요, 이게? 몇 인 가구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예.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일반 공급에 따라서 또 비율이 다르거든요. 우선 공급 대상은 이제 맞벌이로 보면 예. 120% 이하, 어. 외벌이는 100%고요. 근데 이제 우선 공급이 70%고 그다음 일반 공급 30%인데 이 일반 공급은 외벌이는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청약을 하시면 자녀 유무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이제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하다 보니까 예. 이제 부적격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어디서 나와요,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소득 그럴 초과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네. 일단 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 뭐 세후 그렇게 세후 금액으로 계산해서 나는 160% 안에 드니까 나는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세전으로는 이제 160% 초과하게 되면 그렇죠. 그거는 뭐 소명이 안 되는 바로 부적격인 거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마지노하게 걸린 분이 네네. 약간 외부 강의를 뛰시거나 네네. 책을 썼다거나 이제 기타 소득이 잡힐 수 있잖아요. 네, 기타 이런 것 소득도- 때문에 시험 넣으면 이것도 안 되나요? 네, 그 기타 소득도 다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빼고 그냥 월급 받는 것만 생각해서 그냥 썼다가 예, 맞습니다. 부족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 3월까지 마치고 퇴사를 했어. 예. 퇴직금을 그동안 일한 만큼 오래 받았으면 그쵸. 그것도 올해 소득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하지만 이제 네. 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아니 입장이기 그러면 때문에 이 청약을 하려면은 일단 퇴직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어떻게든. 퇴직금이 나오면 못하니까. 뭐 그렇죠. 어때? 퇴직금이 크다면 얼마 전에 11월 16일자로 청약 제도가 개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까? 공통적으로 추첨제 물량이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선 공급으로 70%, 일반 공급으로 30%면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160%까지만 자격이 됐는데 사실 신혼부부지만 맞벌이여서 소득이 좀 많은 무주택 가구들이 많거든요. 요새 거의 맞벌이잖아요. 네. 맞벌이 하다 보면 그 소득을 좀 대부분 이제 초과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예. 계신 이 신혼부부들을 좀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소득 요건을 미반영하는 추첨제 30%를 도입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또 앞에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에서 또 떨어진 분들과 또 경쟁을 하게 경쟁을 하는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추첨제다 보니까 기존엔 아예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엔 기회가 생긴 거고요.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고 생애 최초는 일단 추첨제가 늘면서 1인 가구가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일단 물량의 30%를 이 1인 가구도 추첨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또 여기서 제한이 있는 게 1인 가구들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만 네.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외에 이제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꿀팁이라기보다는 조금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태아입니다. 태아. 네, 뱃속에 있는 아기. 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이 태아를 내 자녀로 인정을 해줘요. 예. 근데 일반 공급에서는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특별공급이 좋은 게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고 일반 공급에도 같이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아이가 자녀로 인정이 됐으니 부양가족에도 인정이 되겠지라고 부양가족 수에 산정을 하면 네, 그거는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애매한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보통 기준이잖아요. 네네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때는 애가 배에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애가 나왔어요. 아, 네.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모든 게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일단 등본상에 등재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태아는 아직 등본에 이제 등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출생신고까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출생신고에서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야지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